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연구자이자 엔지니어다 보니까 뭐 규제 이런 쪽은 잘 모르긴 한데 전 세계가 챗GPT 나온 이후로 초거대 AI 열풍이 불고 있고 여러 군데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규제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우리가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하면 그 초거대 AI가 만든 기회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하면서 혁신을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초거대 AI가 만든 이 변화란 게 단순하게 AI 기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단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의 노동자가 초거대 AI라고 하는 기술을 일하는데 최소한 10% 정도는 써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20% 정도의 노동자는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을 초거대 AI라는 도구를 이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는 일의 반 정도면 사실상 경쟁력을 크게 좌우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20% 노동자가 누군가 봤더니 하이테크, 고소득, 고지식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초거대 AI를 모르면 어떤 산업에서도 그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초거대 AI를 포함한 생성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클 거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4월 달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생성 AI가 전 세계 GDP 성장의 7% 견인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 남짓이었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세율을 갑자기 올려서였는데, 그때 올린 세율이 GDP의 5% 정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감안을 하면 7%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수치죠. 이번 달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 2033년 생성 AI의 시장이 무려 1.3조 US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이 초거대 AI 생태계가 만들어갈 어떤 기회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갈 거냐 놓치고 갈 거냐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그렇게 특수한 영국조차도 적어도 공공영역의 섹터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술에 종속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 정부에선 9억 파운드를 슈퍼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총액 10억 파운드 정도를 이런 초거대 AI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면서 100억 파운드는 더 태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죠. 그만큼 국가 경쟁력의 큰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영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G7의 AI 섹터와 관련된 미팅을 열기도 하고 해서 굉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EU의 스탠스에 맞춰서 살짝 뒤쳐졌던 부분을 좀 만회를 하려고 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요. 영국뿐만이 아니죠.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요즘 이 AI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어떤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연일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챗GPT가 이 3월 24일 날 오픈AI에서 우리는 플러그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AI, 글 쓰는 AI가 글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외부의 앱들과 연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이 이런 대화형 AI와 대화만 하면 그 대화의 맥락과 의도에 맞는 것들을 실제 앱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전체 새로운 앱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보여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 11개의 외부 앱 플러그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미 수백여 개, 좀만 더 지나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오픈AI가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 앱 마켓플레이스죠.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이런 그림도 그려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앱 생태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진화된 앱 어떤 생태계, 초거대 AI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때의 역시 핵심은 바로 저기 있는 대화형 초거대 AI가 될 테고, 저 초거대 AI를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떤 기업이 글로벌 테크 기업이면 그쪽 클라우드로 모든 우리의 데이터들이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데이터 주권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현존 AI 기술의 특징을 감안을 하면 이 데이터가 AI의 어떤 능력 차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I 생태계, AI 기술 종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테크 기업이 만든 초거대 AI가 당연히 다국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죠. 다국어 글을 모두 쓸 수 있도록 만들긴 했지만 속도나 비용, 품질 관점에서 모든 언어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공정하게 고품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세계 최고 그룹의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챗GPT에서 GPT-4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겠다라고 샘 알트만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구글이 5월 11일 날 연례 개발자 행사 구글 I/O에서 바드라고 하는 그들의 초고대 AI를 기반으로 한 챗GPT 비슷한 서비스를 공개를 했죠. 사실은 공개라기보다는 업그레이드라고 봐야 됩니다. 2월 달에 나왔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제1 서비스 타겟은 한국어와 일본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한국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경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샘 알트만도 6월 9일 날 방한을 해서 한국어 기준으로 볼 때 속도도 느리고 비싼 거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사실 전쟁터가 됐었는데, 청일전쟁, 러일전쟁, 지금은 초거대 AI 전쟁터가 의도치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들,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테크 초거대 AI 기업들의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구글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언을 하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초거대 GPT-4와는 달리 속도와 비용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한 채로 내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품질에서의 차이는 남아있는데요. 이런 식이 되죠. 구글이든 오픈 AI든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에서 한국어 문서는 상당히 굉장히 적고 대부분이 영어 문서로 만듭니다. 이렇게 한국어 문서가 적게 학습이 돼도 사실 글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법 전혀 틀리지 않고 유창하게 글을 쓸 수 있어요. 요즘 초거대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다만 쓴 글의 컨텐츠는 영어 문서의 이 많은 양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어서 거기에 쓰이는 어떤 디테일이나 사고관, 가치관 같은 것들은 이쪽 영어 문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디테일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법, 제도, 규제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에서 이해도나 틀린 내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토큰과 같은 어떤 그 토큰 사전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한국어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비율을 늘리고 영어 데이터도 적당한 비율로 맞춰줘야 한국어, 영어 모두 유창하게 하면서 한국 내부의 어떤 디테일한 역사관, 정보, 그다음 법, 제도, 기준, 가치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 정도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기술 정속이 됐을 때는 이거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이것만 남게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과거의 교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실 과거라고 해도 2, 3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앱 그 수수료, 안드로이드 생태계로 모두 정리가 되고 나서 앱 수수료 올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고, 이게 교수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구글 드라이브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다 이렇게 종속이 되고 나니 가격을 확 올려버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냐? 네, 구글은 기업입니다. 기업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초거대 AI 기준으로 보면 경쟁력이 미국 1위, 중국과 우리가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매개 변수 1000억 개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초거대 AI, 첫 번째 초거대 AI는 오픈 AI의 GPT-3, 두 번째가 딱 1년 걸려서 중국의 화웨이에서 나온 89 알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2021년 5월 달에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공개를 했고요. 2년이 넘었죠. 그 2년 동안 모델 만드는 법, 학습시키는 법, 운영하는 법, 서비스 만드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구글, 메타, 딥마인드 같은 회사들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경쟁력이 잘 갖춰져 있고 이걸 저희가 보도자료 내고 만들었다로 끝낸 게 아니라 세계 최고 권위의 NLP 학회에서 실제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오리지널리티와 노벨티를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생태계가 만들어진 나라가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퍼클로바의 2월달 기준 버전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한국어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챗GPT에 들어가 있는 GPT 3.5 기반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숫자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미 GPT 3.5는 넘어가 있는 상태다. GPT-4와 GPT 3.5 사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국내에 공개되어 있는 숫자를 공개한 한국어 모델, 초고대 AI 모델 기준을 해서도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가시면 저희 이 모델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외부에 공개한 건 4월 달이고 저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8월 달에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비용이 사실 많이 들긴 합니다. 워낙 전기를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력 효율을 훨씬 올릴 수 있는 초거대 AI 전용 운영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함께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거대 AI, 글 쓰는 AI가 글을 잘 쓰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건드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표현된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 데이터로 학습을 잘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감 이슈나 편향된 발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이터셋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고 이때 만들 때 저희끼리 만든 게 아니라 서울대나 카이스트 그리고 외부에 있는 법학, 사회학, 인문학, 철학 하시는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함께 프로젝트로 만든 이 데이터 두 가지 데이터를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공개를 한 이유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안전한 AI를 만드는 건 모두에게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런 챗봇 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스타트업들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서포팅을 해드린 거죠. 여기 있는 QR코드 따라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 당연히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학술적 가치 인정받아서 마찬가지로 ACL이라는 학회에서 발표도 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얼리 액세스 공개 그리고 8월 달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나운스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초고대 글 쓰는 AI들이 글을 잘 쓰긴 하지만 전문 분야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건 학습한 데이터의 양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당하는 파트너들의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저희 모델에 학습을 함으로써 해당 전문 분야에서 바로 업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이퍼클로바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는 뭐 금융이 될 수도 있고 법률이 될 수도 있고 교육, 공공 다양할 수 있고 파트너를 열심히 모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클라우드 기반의 파트너들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얹어서 저희 하이퍼클로바 X에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트너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앞으로 만들어질 초거대 AI 생태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희 거를 쓰고 있어요. 하이퍼클로바 X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이 쓰고 있고 X가 나오면 훨씬 더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 혹은 B2B, B2C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나 동남아, 중동으로 진출하는 것들까지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함께 국내 플레이어들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디플정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디플정에서 이런 초거대 AI 그리고 이를 위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규제들이 걸린 것들이 꽤 많습니다.
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바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게 아마도 목적의 이용 금지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게 껄끄러운 공무원분들을 이 부분에서 해방을 시켜 주셔야 이 공개된 데이터들을 좀 더 잘 활용하고 AI를 통해서 훨씬 더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넘어서서 결국은 정부기관, 법원, 국회 다 포함해서 국가의 위해가 되지 않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공유, 개방,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는 사람 읽기 전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도 좀 더 강하게 이거는 반대로 규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AI도 읽을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한 지금 공공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지만 이 어떤 평가 기준 자체가 공개 건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률이 높으냐라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데이터가 공개가 됐던 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와 개방하는 데이터도 수요자들이, 즉 국민들이 이 데이터 꼭 개방됐으면 내가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데이터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개방이 되면 복지나 재난재해 그리고 청년 서비스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에서 바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보고서 도우미 혹은 뭐 장관님 말씀 자료 도우미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원 서비스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 있는 초거대 AI 적용하는 부분의 상당수가 CSAP 상등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CSAP 상등급으로 들어가면 외부망과 완전히 단절이기 때문에 모델 업데이트하는 것도 힘들고 모델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최소한 초거대 AI를 적용한 공공행정 업무의 프로세스 혁신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한해서는 CSAP 중등급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의 규제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비용 부담 없이 전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 정부 지자체 보유 문서들을 AI가 읽을 수 있도록 변환, 가공, 공개를 해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초거대 AI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하등급으로 해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민간으로 내려보내기에는 보안 이슈가 있으니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SAP 중등급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리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해두어야 뭐 이런 초거대 AI도 점점 공공에 대해서 더 많이 혁신을 하고 개선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국내 초거대 AI 많은 기업들이 생태계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업의 본질,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민원도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EU 사례를 보겠습니다. EU가 이번에 AI 액트가 초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에 따르면 현재 나와 있는 초거대 AI 중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블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델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즉 성능을 포기하고 즉 EU 생태계의 경쟁력에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U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초거대 AI 없고 글로벌 테크 기업 수준에 달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방어막을 치는 계기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논의가 막 진행되고 있죠. AI 핵무기급으로 뭐 유엔에서도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AI 국제 AI 규제 논의에 앞서서 나가서 하는 건 좋은데 뭐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셨죠. 문제는 규제를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꽤 있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려면 나가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외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고 국내에서 어떻게 한국의 플레이어들의 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법안, 행사 등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고민을 전략적으로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무기들이까지 나오겠죠. 이 핵 보유국과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자체 생태계 구축에서 최소한 글로벌 테크 기업과 국내외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뭐 세제 혜택가 됐든 공공 분야의 적용 관점에서는 정부도 함께 투자를 하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AI 리터러시 강화 중요합니다. 규제가 발전을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규제 자체가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U가 아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플정이 그 인큐베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인큐베이션 역할을 해서 여기서 쌓인 노하우로 산업 생태계 발전 그리고 글로벌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 CSAP 상등급이 이슈가 있다 보니 최소한 중등급 정도로 해서 생태계를 만드는 형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